특수부대 출신이 뭐 대수라고? 여기는 내 왕국이야. 저 소장년도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고. 별 하나를 단 준장이 별 2개의 사단장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수백 명이 지켜보는 표창식장에서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과연 707 특수부대 출신 소장은 어떻게 완벽한 복수극을 준비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25보 병사단 예하 제70보병여단 여단장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오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단장 마석도 준장은 자신의 베레모를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베레모에 박힌 은색 별 하나를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다. 별 하나. 준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마석도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야전상의 어깨를 향했다. 소장의 별 2개가 어깨를 장식할 그날을 상상하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마석도 준장은 올해로 50이 넘은 나이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학사장교 출신으로 오랜 시간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치며 계단을 올라온 인물이었다. 그가 준장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줄과 뇌물 때문이었다. 사단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의 골프 모임, 건설업자들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국방부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낸 선물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도 없이 열렸다. 당번병 김민수 상병이 조심스럽게 커피 잔을 양손에 들고 들어왔다. 김민수는 21살의 청년으로 입대한 지 이제 18개월째 복무 중이었다. 그는 마석도 준장의 당번병으로 배치된 지 석 달이 넘었다. 석 달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은 지옥이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여단장 책상 위에 내려놓으려 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마석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김민수는 순간 손이 굳었다. 커피 잔을 책상 위에 놓기도 전이었다. 마석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낚아챘다.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마석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뜨거워서 입에 댈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죄송하다고? 내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마석도는 커피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도자기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갈색 액체가 김민수의 전투화 위로 쏟아졌다. 양말을 적시고 발등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에 김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여단장 앞에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었다. 야, 거기서. 마석도는 김민수가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군화를 신은 발로 김민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1번, 2번. 김민수는 고통을 참으며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릴 수 없었다. 마석도는 김민수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이개 같은 새끼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지?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히려고? 응? 아닙니다, 여단장님. 정말 실수였습니다. 실수? 내가 실수로 보여? 너 같은 놈은 영창 보내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마석도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집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행정병들과 부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누구도 여단장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당장 치워. 그리고 커피 다시 가져와. 이번엔 제대로 된 온도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과 커피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화상을 입은 발은 욱신거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마석도 준장 밑에서 당번병으로 일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마석도는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정복 차림을 바라보았다. 가슴에는 각종 포장과 훈장이 달려 있었다.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 그리고 몇 개의 근속 포장들. 그러나 그중 절반은 실제로 공을 세워받은 것이 아니었다. 서류 조작과 허위 보고로 얻어낸 것들이었다. 마석도는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스스로 감탄했다. 집무실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크였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여단 인사참모 이철수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어깨에 무궁화 2개가 달린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철수는 마석도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공범이었다. 여단장님, 이번 달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서입니다. 이철수가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석도는 파일을 펼쳐들었다. 병사 급식비, 난방비, 피복비, 각종 운영비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장부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마석도와 참모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급식비에서 이번 달은 얼마나 남았나?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좋아. 절반은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 참모진들이 나눠 가져. 그리고 이번 주말에 파주 쪽 룸살롱 예약해놔. 건설업자 박 사장하고 만나야 해.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이철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이 부정부패의 한 축이었다. 마석도는 부임 초기부터 참모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방법은 간단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이었다. 참, 요즘 병사들 불만이 많다고. 예, 급식질이 떨어지면서 투덜거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면 얼차려 돌리면 되지. 군대가 뭐 호텔이야? 밥이나 먹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마석도는 비웃듯 말했다. 그에게 병사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도구였다. 자신의 진급과 영달을 위한 소모품이자 계단이었다. 그리고 이번 달 동원 훈련 결과 보고서 실적 좀 부풀려서 사단에 올려. 우리 여단이 최우수 여단이 되어야 내 별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가 경례를 하고 나가자 마석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소장으로 진급하는 날. 그날이 오면 이 좁은 여단장실이 아니라 넓은 사단장실을 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별 2개를 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마석도는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건설업자 지역 유지, 그리고 고위급 장성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넘기며 다음 주에 만나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각자에게 얼마의 뇌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부탁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석도는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전용 승용차를 타고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파주의 한 고급 유흥업소였다. 병사들의 부식비와 난방비를 빼돌려 만든 돈으로 그는 매주 그곳을 찾았다. 업소 마담은 항상 그를 귀빈처럼 대접했다. 준장이라는 계급장이 주는 위세 때문이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여단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저녁 점호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식판에는 국물만 가득한 된장찌개와 시든 배추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어떤 병사들은 배를 움켜쥐며 허기를 참았다. 또 다른 병사들은 집에서 보내준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막사 안에서 한 이등병이 선임 병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임, 왜 요즘 밥이 이렇게 형편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고기가 좀 나왔잖아요. 닥쳐. 여단장님이 예산을 아껴 쓰시는 거야. 우리는 참고 먹으면 돼. 병장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 부대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김민수 상병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화상을 입은 발을 바라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가 욱신거렸다. 그는 의무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만약 의무대에 가면 여단장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이 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다. 김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한민국 육군. 나라를 지키는 군대. 그 안에서 자신은 무엇인가? 국민의 아들이자 형제로서 입대했지만 지금 그는 한 사람의 노예에 불과했다. 별 하나를 단 준장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항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 그저 명령에 따르고 맞고 참는 것만이 그의 일상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제70 보병여단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속 어둠은 꺼지지 않았다. 마석도 준장이라는 폭군 아래에서 그들은 매일 밤 내일을 두려워하며 잠들었다. 언제 또 이유 없이 맞을지, 언제 또 굶주림을 참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명예로운 복무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다. 여단장실의 불빛만이 홀로 켜져 있었다. 마석도는 파주로 떠났지만 그가 남긴 공포와 억압은 여전히 이 부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양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났지만 제70 보병여단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육군 제25보병사단 사령부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예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사단 참모들과 예하 여단장들이 정복 차림으로 속속 도착했다. 그들의 어깨에는 각기 다른 계급장이 빛났다. 중령, 대령, 그리고 준장.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따라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석도 준장도 일찍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정복을 한 번 더 손질하며 거울을 확인했다. 별 하나가 달린 어깨, 각종 포장이 달린 가슴. 완벽했다. 그는 새 사단장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했다. 소장 진급을 위해서는 사단장의 추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마석도는 준비해온 선물 목록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급 양주, 명품 시계, 그리고 골프 클럽 회원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령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 차림의 남성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은색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소장 계급장이었다. 강도진 소장. 제25보병사단의 새로운 사단장이었다. 강도진은 47살의 나이로 육군에서 역대 최연소 소장 진급 기록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보병 장교로 시작해 특전사를 거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었다. 707.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 그곳에서 강도진은 15년을 복무했다. 중동 지역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 북한 해안 침투 정찰 임무, 국내 테러범 제압 작전. 그가 참여한 작전은 수십 건이 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전에서 그는 살아남았다. 강도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왼쪽 관자놀이에는 작전 중 입은 파편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익숙한 눈이었다.
707 시절 그는 밤에 500m 밖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감각은 지금도 여전했다. 취임식장에는 사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수백 명이 도열해 있었다. 강도진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사열하듯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다. 어떤 장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어떤 장교는 불안해 보였다. 강도진은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누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인지, 누가 형식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인지. 707에서 배운 관찰력은 사람을 읽는데도 유용했다. 취임식 순서가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작전 참모 박준호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3개가 달린 대령 계급장이 있었다. 육군 제25보 병사단 제38대 사단장 강도진 소장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강도진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육성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이 모인 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707에서 다진 발성법이었다. 나는 강도진이다. 오늘부터 제25보 병사단을 책임지게 되었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의례와 형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투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의 본분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 전에 부하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이 사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강함이란 무기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진짜 강한 부대가 된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이상이다. 짧은 취임사였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 화려한 수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장교들은 이 새로운 사단장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석도 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취임식이 끝나자 통상적으로는 환영 만찬이 이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강도진은 만찬을 취소했다. 대신 그는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예하 부대 순회 점검을 시작한다. 일정은 알리지 말고 불시에 진행한다. 참모들이 당황했다. 작전 참모 박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그러면 부대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요. 준비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보러 가는 것이다. 강도진의 말투는 단호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도진은 승용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제70 보병여단부터 가자. 마석도의 여단이었다. 강도진은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취임 전부터 그는 사단 내 각 부대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0여단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포착했다. 병사 급식비 집행 내역의 불일치,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창 입소율, 그리고 자살 시도 사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차가 제70여단 정문에 도착한 것은 점심시간 직전이었다. 정문 초소의 헌병들이 사단장 전용 차량을 보고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강도진은 차에서 내려 곧장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참모들이 급히 뒤따랐다. 마석도 준장은 사단장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집무실을 나와 식당으로 달려갔다. 강도진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병사들은 이미 배식을 받고 있었다. 강도진은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국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된장찌개였다. 국물은 탁했지만 건더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고기는 한 점도 없었다. 두부 몇 조각과 파만 떠다니고 있었다. 강도진은 국자로 국을 한번 저어보았다. 밑바닥에도 고기는 없었다. 그는 배식을 받고 있던 한 이등병에게 물었다. 병사, 평소에도 이렇게 먹나? 예, 사단장님.
이등병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도진은 옆에 있는 반찬통들도 확인했다. 시든 배추김치, 밋밋해 보이는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짠지 몇 조각.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의 점심이었다. 강도진은 식판을 하나 집어들고 직접 배식을 받았다. 그리고 병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사단장이 자신들 옆에 앉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다. 강도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앉아있어. 편하게 먹어. 강도진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양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헬쑥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강도진은 이런 눈빛을 알고 있었다. 굶주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눈이었다. 너희들 며칠째 이렇게 먹었나?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 석 달쯤 됩니다, 사단장님. 고기는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다. 마석도 준장이 땀을 흘리며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강도진은 마석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단장, 병사들 급식이 왜 저 모양인가? 보급 사정이 좋지 않아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주나? 강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석도는 입술을 달싹였다.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다. 강도진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여단장, 요즘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나 보군. 예, 사단장님. 예산 집행이 빠듯해서. 그래.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번 달 여단 급식비가 충분히 배정되어 있던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건가? 마석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도진은 이미 장부를 확인한 것이 분명했다. 마석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다. 강도진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707 시절 테러범을 신문할 때의 눈빛이었다. 대답 못하겠나? 송구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예산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소홀히 해서 병사들이 석 달째 굶고 있는 건가? 강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마석도는 고개를 숙였다. 강도진은 그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여단의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사단 감찰실로 제출하게. 영수증 하나까지 전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마석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강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단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강도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이 부대를 바로잡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이었다. 마석도 준장. 그가 첫 번째 표적이었다. 강도진은 707 시절 배운 것이 있었다. 적을 제거하기 전에는 철저히 관찰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 섣불리 움직이면 적이 도망칠 수 있다. 그는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감찰실장 제70여단 예산 집행 내역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지난 1년치 전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차가 사단 사령부로 돌아가는 동안 강도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경기도 양주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제70여단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강도진은 그 어둠을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707 시절 그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의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의 이름은 부정부패와 폭력이었다. 강도진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제25보 병사단 사령부는 고요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퇴근한 뒤 사단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강도진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제70여 단의 예산 집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십 장의 문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급식비 집행 내역, 피복비 지출 명세, 난방비 사용 내역. 숫자들은 일견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강도진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급식비는 매달 정확히 예산의 90%가 집행되어 있었다. 너무 정확했다. 실제 부대 운영에서 매달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계절에 따라 식재료 가격이 달랐고 훈련 일정에 따라 병사 수도 변동했다. 그런데도 숫자는 기계적으로 일정했다. 조작된 장부였다. 강도진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사단 부대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배를 굶고 있었다. 그리고 한 준장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707 시절 그는 테러범들과 싸웠다. 지금 그가 상대하는 적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쩌면 그쪽이 더 위험한 적일지도 몰랐다. 강도진은 내선 전화를 들어 헌병대로 연결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기는 사단장실이다. 헌병대장을 바꿔주게. 잠시 후 헌병대장 김태호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단장님, 헌병대장 김태호 중령입니다. 김중령, 지금 당장 사령부로 오게. 그리고 수사관 2명도 데리고 오고. 비밀 작전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예, 알겠습니다. 30분 후 김태호 중령이 수사관 2명을 데리고 사단장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다. 강도진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제70여 단 여단장 마석도 준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혐의는 병사 급식비 횡령과 부하 폭행이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중령, 자네가 직접 지휘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강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707 시절 그는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다.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정보원은 적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다. 강도진은 오늘 낮에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다. 마석도의 당번병. 화상을 입은 발로 고통스러워하던 그 젊은 병사. 그가 정보원이 될 수 있었다. 마석도 준장의 당번병을 아는가? 예, 김민수 상병입니다. 그 병사를 내일 아침 사단장실로 데려오게. 조용히 말이야. 마석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 나간 후 강도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707 시절 사용하던 장비였다. 크기는 볼펜만 했지만 성능은 뛰어났다. 최대 48시간까지 연속 녹음이 가능했고 음질도 선명했다. 강도진은 녹음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석도의 목줄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김민수 상병은 여단장실 청소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화상을 입은 발은 여전히 아팠지만 의무대에 갈 수는 없었다.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 헌병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민수 상병. 예, 그런데요. 사단 헌병대에서 나왔다. 사단장님께서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게.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헌병은 김민수를 승용차에 태우고 사단 사령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민수는 손이 떨렸다. 별 2개를 단 소장. 그것도 모자라 사단장. 상병인 자신이 그런 높으신 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사령부에 도착하자 헌병은 김민수를 사단장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서 김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헌병이 문을 노크했다. 사단장님, 김민수 상병 데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다. 김민수는 긴장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사단장실은 넓었다. 책상 뒤에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세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는 강도진 소장이 앉아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김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제70 보병여단 소속 김민수 상병 사단장님께 경례. 편히하게. 강도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김민수는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강도진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체격.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었다. 강도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앉게. 여기 앉아. 강도진은 소파를 가리켰다. 김민수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강도진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비서실장, 잠깐 밖에 나가 있게.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민 중령이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달린 중령 계급장이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강도진과 김민수 둘만 남았다. 김민수는 더욱 긴장했다. 소장과 단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강도진은 김민수의 발을 바라보았다. 전투화 가죽이 약간 변색되어 있었다. 커피에 데인 자국이었다. 강도진이 입을 열었다. 발이 아픈가? 아닙니다, 사단장님. 거짓말하지 말게. 어제 식당에서 자네를 봤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어. 발에 화상을 입었지?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김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김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게. 군인이 다쳤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강도진은 김민수의 전투화를 벗겼다. 양말을 벗기자 붉게 부어오른 발등이 드러났다. 물집이 잡혀 있었고 일부는 터져서 진물이 나고 있었다. 강도진은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다. 김민수는 따끔한 통증에 이를 악물었다. 강도진이 물었다. 이거 마석도 준장이 한 건가?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끝날 것 같았다. 강도진은 화상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다. 나는 자네를 벌주러 부른 게 아니네. 자네가 겪은 일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끝내주러 왔네. 사단장님.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도진은 거즈로 상처를 감싸며 계속 말했다. 나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네. 거기서 15년을 복무했지. 작전을 수행하며 배운 게 있어. 악당을 제거하려면 먼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증거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 강도진은 발 치료를 마치고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를 열자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강도진은 그것을 김민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마석도 준장의 목줄이 될 것이네. 자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녹음하는 거야. 폭언, 폭행, 뇌물거래, 모든 것을 말이야. 김민수는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기계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었다. 강도진이 말했다. 두렵겠지. 나도 안다. 자네가 이걸 거부해도 나는 이해 안 해. 하지만 자네가 아니면 다른 병사가 당할 거야. 마석도 같은 인간은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거든. 김민수는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소장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이 없었다. 김민수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며 손이 떨렸던 순간들. 이유 없이 맞고 욕을 먹었던 날들. 그리고 영창에 갈까봐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밤들. 이제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김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건넸다. 이것은 볼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녹음기야.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면 돼. 버튼은 여기 있고 한 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춰. 배터리는 48시간 지속되니 매일 밤 충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마석도가 눈치채면 자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절대 들키지 말게. 네. 강도진은 김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를 내게. 자네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뒤에 있네. 그리고 헌병대도 대기하고 있어.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김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별 2개를 단 소장이. 김민수는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꼭 해내겠습니다. 자네를 믿네.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민수가 사단장실을 나가자 강도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제70여단이 있는 방향이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마석도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강도진은 707 시절 배운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적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날 오후 김민수는 여단 장실로 돌아왔다. 마석도 준장은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 중이었다. 김민수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가슴 주머니에는 볼펜 모양의 녹음기가 꽂혀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마석도는 전화를 끊고 김민수를 노려보았다. 야, 커피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는 다용도실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이번에는 온도를 정확히 맞췄다. 그리고 커피를 들고 들어가기 전 가슴 주머니에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김민수는 커피를 들고 여단장실로 들어갔다. 마석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맛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같은 놈은 진짜 쓸모가 없어. 마석도의 욕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김민수는 참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지옥이 끝날 것이었다. 그는 강도진 소장의 말을 떠올렸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김민수에게 힘을 주었다. 밤이 되자 김민수는 막사로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마석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성공이었다. 김민수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매일 이렇게 증거를 모을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마석도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었다. 제25보 병사단 사령부에서는 강도진 소장이 여전히 불을 켜놓고 작업 중이었다. 그는 헌병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석도에 대한 첩보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었다. 강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김민수 상병은 매일 마석도 준장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다. 아침 커피를 내올 때, 점심 식사 시간, 저녁 퇴근 전까지. 가슴 주머니에 꽂힌 볼펜 모양의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아냈다. 마석도가 건설업자와 통화하며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 부하 장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소리, 병사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발언들. 일주일 동안 모인 녹음 파일은 24개가 넘었다. 김민수는 매일 밤 녹음기를 사단 헌병대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수사관은 김민수를 막사 뒤편 어두운 곳에서 만났다. 아무도 모르게. 김민수는 녹음기를 건네고 충전된 새 녹음기를 받았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마석도는 눈치채지 못했다. 김민수는 완벽하게 평소처럼 행동했다. 맞고 욕먹고 참는 모습.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헌병대 수사관들은 녹음 파일들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했다. 뇌물 수수 관련 대화가 5건, 폭언과 폭행 관련 녹음이 18건, 예산 횡령 관련 대화가 3건.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헌병대장 김태호 중령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강도진 소장에게 보고했다. 강도진은 사단장실에서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었다.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집중했다. 마석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개 같은 새끼야, 커피가 식었잖아. 너 진짜 죽고 싶어? 박 사장, 이번 공사 말이야. 우리 여단 막사보수 공사. 예산이 10억인데 자네가 7억에 해. 그럼 3억은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알았어? 이 새끼들아, 병사들 밥 줄이면 되는 거야. 어차피 군대는 배고픈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고기 좀 안 나온다고 뭐 어때? 강도진은 이어폰을 빼고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냉철하게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그는 헌병대장을 불렀다. 김중령, 이 녹음 파일들을 영상으로 만들게. 화면에는 음성 파형과 텍스트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단장실 CCTV 영상도 확보했나? 예, 확보했습니다. 커피를 던지고 김민수 상병을 구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좋아. 그것도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연말 지휘관 회의 때 상영할 수 있게 준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행사 중에 공개하시는 겁니까? 그렇네. 마석도는 자신이 표창을 받을 줄 알고 있을 거야. 그 순간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김태호 중령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도진 소장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마석도 준장은 자신의 관사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 전 서울 용산의 고급 양복점에서 맞춘 새 정복을 입어보았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정복이었다. 가격은 300만 원. 병사들의 급식비에서 빼돌린 돈으로 지불했다. 마석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깨에 별 하나가 빛났다. 곧 별 2개가 될 것이었다. 마석도는 자신이 이번 연말 행사에서 사단장 표창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다. 1년 동안 사단 평가에서 자신의 여단이 최우수 여단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성적표는 조작된 것이었다. 훈련 실적을 부풀리고 병사 체력 평가 점수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장비 가동률을 허위로 작성한 결과였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그리고 서류만 완벽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 군대였다. 적어도 마석도는 그렇게 믿었다. 금요일이 되었다. 제25보 병사단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이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걸렸고 단상에는 사단장과 참모들이 앉을 의자가 배치되었다. 대형 스크린도 설치되었다. 통상적으로 사단 홍보 영상이나 훈련 하이라이트를 상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모들은 그것이 오늘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직 강도진과 헌병대만이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속속 강당으로 입장했다. 정복 차림의 인파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중령, 대령, 준장. 각기 다른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연말 행사는 1년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였고 누군가는 표창을 받고 누군가는 질책을 듣는 자리였다. 마석도 준장은 강당 앞쪽 귀빈석에 앉았다. 그는 새로 맞춘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각종 약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 근속 포장들. 그중 절반은 실제 공적 없이 얻어낸 것들이었다. 마석도는 주변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옆자리에 앉은 제71여단장 최민석 준장이 물었다. 마 여단장, 오늘 표창 받는다며? 축하하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기대는 하고 있지. 마석도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가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인사참모에게 확인받았다. 자신이 최우수 여단장 표창 대상자라는 것을. 마석도는 상상했다. 자신이 단상으로 걸어나가고 강도진 소장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 그 순간이 자신의 소장 진급을 확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인사참모 정승훈 대령이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3개가 달린 대령 계급장이 빛났다. 정승훈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25보 병사단 연말 지휘관 회의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참석자는 기립하여 국민 의례를 시행하겠습니다. 강당 안 수백 명이 일제히 일어났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국민 의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단상 중앙에는 강도진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양옆으로 작전 참모 박준호 대령, 인사참모 정승훈 대령, 군수참모 한기철 대령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무궁화 3개를 단 대령들이었다. 행사는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단장 훈시가 있었다. 강도진은 간략하게 올해의 성과를 언급하고 내년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훈시가 끝나고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다. 작전 보고, 인사 보고, 군수 보고. 1시간 가까이 지루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표창 수여식 순서가 되었다. 인사참모 정승훈 대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서 올해 우수부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마석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었다.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단상을 바라보았다. 정승훈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최우수 부대 표창입니다. 제70 보병여단.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다. 마석도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여단이 호명되었다. 정승훈이 계속 말했다. 제70 보병여단장 준장 마석도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석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마석도는 자신이 이 순간의 주인공이라고 느꼈다. 그는 단상 앞까지 걸어와 강도진 소장을 마주했다. 그리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제70 보병여단장 준장 마석도 사단장님께 경례. 강도진은 답례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마석도는 표창장을 받기 위해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무슨 일인가? 정전인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석도도 당황했다. 그때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얀 화면이 강당을 비췄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여단장실 내부가 보였다. CCTV 영상이었다. 마석도가 책상에 앉아 있고 김민수 상병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무슨 영상인지 몰라 조용히 지켜보았다. 화면 속 마석도가 커피를 입에 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게 뭐야? 뜨거워서 입에 댈 수가 있나? 내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굉장음과 함께 커피 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석도가 김민수를 발로 차는 장면. 김민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전화 통화 녹음이었다. 화면에는 음성 파형과 함께 텍스트가 떠올랐다. 마석도의 목소리 박 사장, 이번 공사 말이야. 우리 여단 막사보수 공사. 예산이 10억인데 자네가 7억에 해. 그럼 3억은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상대방 목소리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석도의 목소리 그리고 다음 주에 파주 룸살롱에서 보자고. 내가 좋은데 알아. 강당 안이 웅성거렸다. 경악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마석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누가?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마석도가 부하 장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장면, 병사들을 개돼지라고 부르는 장면, 급식비를 빼돌리라고 지시하는 장면.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5분간 재생된 영상은 마석도의 모든 범죄를 담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앞에 선 마석도에게 쏠렸다. 마석도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강도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석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사단장님. 음모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닥쳐. 강도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마이크도 없이 육성만으로 수백 명을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707에서 단련된 발성이었다. 마석도는 입을 다물었다. 강도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석도와 불과 1미터 거리였다. 강도진은 마석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군인의 계급장은 부하를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하를 지키라고 국가가 빌려준 것이다. 너는 그 의미를 모욕했다. 병사들의 밥을 빼앗고 부하를 구타하고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 너 같은 인간은 그 별을 달 자격이 없다. 강도진이 손짓을 하자 강당 뒤편 문이 열렸다. 헌병 4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마석도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다. 마석도는 저항하려 했지만 헌병들의 힘은 강했다. 그들은 마석도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은색 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발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마석도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말했다. 끌어내. 헌병들이 마석도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석도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졌다. 강당 안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에 충격받았다. 강도진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다. 내가 이 사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저런 인간이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사단장인 나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다. 힘없는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오늘 이 일을 거울 삼아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자. 강도진이 경례를 올렸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이 일제히 일어나 답례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환호였다. 제25보 병사단의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양주의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도진 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늘 이후 제25보 병사단은 달라질 것이다. 나는 모든 예하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다. 급식비, 피복비, 운영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발견된다면 계급과 직책을 막론하고 똑같이 처리할 것이다. 강당 안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일부는 긴장했고 일부는 각오를 다지는 듯했다. 강도진은 계속 말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부하를 지켜야 한다. 이등병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연인이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명심하라. 강도진이 경례를 올리며 말을 마쳤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다. 해산. 수백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충격, 경외, 두려움, 그리고 희망.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목격한 일은 제25보 병사단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강당이 텅 비자 강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때 헌병대장 김태호 중령이 다가왔다. 사단장님, 마석도 전 여단장을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수고했네. 즉시 군 검찰에 송치하고 군사재판을 진행하게. 증거는 충분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겨울 해는 짧았다. 그는 김민수 상병을 떠올렸다. 그 젊은 병사가 없었다면 오늘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었다. 강도진은 김태호에게 물었다. 김민수 상병은 어디 있나? 아마 제70여단 막사에 있을 겁니다. 데려오게. 내가 직접 만나고 싶네. 1시간 후 김민수 상병이 사단장실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도진은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게, 김상병. 김민수가 경례를 올렸다. 제70보병여단 소속 김민수 상병 사단장님께 경례. 편히하게. 앉아. 김민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강도진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네.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 일은 불가능했어. 자네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원받았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저 겸손할 필요 없네. 자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 별 하나를 단 준장 앞에서 증거를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나. 나는 그것을 안다. 김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가 느낀 공포와 긴장, 그리고 오늘 목격한 광경.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강도진은 김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사단장 표창장이네. 자네는 이 사단의 영웅이야.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 휴가 7일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다. 김민수는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고맙긴. 이제 자네는 편히 복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네 발은 다 나았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게. 내가 있네. 김민수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김민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지옥 같았던 석 달이 끝났다. 이제 그는 다시 사람처럼 대접받을 수 있었다. 한편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된 마석도는 철창 안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준장이었다. 어깨에 별 하나를 달고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여단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계급장은 뜯겼고 정복은 압수당했다. 남은 것은 죄수복뿐이었다. 마석도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자신을 감시했을까? 녹음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는 김민수를 떠올렸다. 그 겁 많은 상병이 설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녹음되고 촬영되었다. 사흘 후 마석도는 군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정에는 3명의 군판사가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대령 계급장을 단 재판장이, 양옆으로 중령 계급장을 단 배석 판사들이 자리했다. 검찰은 마석도의 범죄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병사 급식비 횡령 3억 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수수 2억 원, 부하 폭행 18건, 직권 남용 23건. 죄목만 40여 개가 넘었다. 재판은 이틀 만에 끝났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2년, 전 재산 몰수, 불명예 제대. 마석도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특히 약자인 병사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에 중형을 선고한다. 마석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5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재판정 복도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전직 준장의 몰락은 큰 뉴스거리였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마석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제70 보병여단에는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다. 이름은 서동혁 준장.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보병부대에서 30년을 복무한 정통 보병 장교였다. 서동혁은 부임 첫날 병사식당을 방문했다. 그리고 직접 배식을 받아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국에는 고기가 넉넉히 들어있었고 반찬도 풍성했다. 서동혁은 병사들에게 물었다. 맛있나? 예, 여단장님. 요즘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한 병장이 대답했다. 서동혁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먹을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먹어야 훈련도 제대로 하고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다. 서동혁은 식사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거기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리듬감이 있었다. 제대로 먹은 병사들은 제대로 뛸 수 있었다.
서동혁은 훈련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강도진 사단장이 했던 말. 군인의 계급장은 부하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서동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절대 마석도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김민수 상병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더 이상 당번병이 아니었다. 그는 작전과 행정병으로 배치되어 편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의 포상 휴가를 다녀온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에 다녀오며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김민수는 다시 부대로 돌아왔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김민수는 훈련장에서 후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신병들에게 소총분의 결합을 시범 보이는 중이었다. 그때 한 이등병이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렸다. 예전 같았으면 욕을 먹고 얼차려를 받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다르게 행동했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해봐. 처음엔 다 그래. 이등병은 놀란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김민수는 옆에 앉아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제70여 단의 새로운 문화였다. 폭력과 폭언 대신 격려와 교육. 병사들은 더 이상 상급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양주의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제25보 병사단 사령부 옥상에서 강도진 소장은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사단 내 모든 부대의 예산 집행이 투명해졌고 병사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부조리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웃었다. 강도진은 지난 4개월을 돌아보았다. 마석도 사건 이후 2건의 추가 비리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공개 처리 이후 부정부패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장교들은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 했고 부대 운영은 투명해졌다. 강도진은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방향은 옳았다. 그때 비서실장 이승민 중령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25사단이 올해 최우수 사단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공이 아니야. 병사들과 간부들의 노력이지. 사단장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군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강도진은 다시 멀리 보이는 제70여 단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김민수 상병이 후임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었다. 서동혁 준장이 부대를 순시하고 있을 것이었다.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였다. 강도진은 707 시절을 떠올렸다. 특수부대에서 그는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사단장이 되고 나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부정부패, 폭력, 무관심. 그것들이 진짜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는 방법은 총과 칼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였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강도진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다. 오늘도 제25보 병사단의 2만 명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고 누구도 부당하게 맞지 않았으며 누구도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도진이 원했던 부대였다. 강도진은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은색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명예가 아니라 의무였다. 강도진은 이 별을 달고 있는 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소장의 의무였다. 밤이 되자 제70 보병여단 막사에 불이 켜졌다. 병사들은 저녁 점호를 마치고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떤 병사는 편지를 쓰고 어떤 병사는 책을 읽고 어떤 병사는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막사 안을 채웠다. 이것이 군대의 본래 모습이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곳.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성장하는 곳. 김민수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그는 이 자리에서 절망했었다. 매일 밤 내일이 두려웠고 언제 이 지옥이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까지 300일이 남았다. 그 300일을 그는 당당하게 복무할 것이었다. 그리고 전역하는 날 그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떳떳하게 군 생활을 마쳤다고. 경기도 양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제25보 병사단의 막사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병사들의 삶이었다. 강도진은 사단장실 창문으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약속했다. 이 불빛들을 지키겠다고. 이 불빛 속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었다. 정의가 승리한 날 이후 제70 보병여단은 비룡부대라는 별명을 되찾았다. 비룡.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 억압받던 부대가 다시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별들이 빛나고 달이 떠오르고 내일의 해가 다시 뜰 것이었다. 제70 보병여단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